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용 나노계측 원자현미경 솔루션의 주제로 지금 현재 그 2023년도 상반기 2 튜토리얼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제2강의 원자현미경 정기적 측정의 다양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이혜성입니다. 현재 제 소속은 전주대학교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했던 연구 분야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주로 스캐닝 프로브 마이크로스코피 기반으로 해서요, 다양한 나노 소재나 또는 탄소 소재의 그 구조를 분석을 하고, 이 나노기의 소재의 특성이 이 소재의 크기와 소재의 특성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노의 구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나노의 구조가 나노 소재의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주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소재들의 EMC라고 해가지고요, 이 전자파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이 소재가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나노 기술들은 상당히 우리들이 첨단 연구 분야이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산업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요 기술들에 대해서 측정 표준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나노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의 첨단 기술이 산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연구 실적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몇 개 적었는데요. 아마 다른 교수님들은 주로 이제 SCI 논문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강조를 하실 텐데, 저는 이 후반부에 제가 국제 표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잠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여러 건의 국제 표준 문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제정을 하고 발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주제와 관련된 것들 좀 제가 여기다 발췌를 해서 넣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보통 대부분의 어떤 지적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을 SCI 페이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잘 하면은 국제 표준도 만들고 특허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CI 논문을 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 두 번째 제 업적 중에 하나로 썼던 국제 표준 문서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사이언티픽 리포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발표를 또 했습니다. 논문으로서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분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AFM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나노 구조 분석을 하면서 아울러서 정기적인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분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총칭해서 이 ESPM이라고 합니다. ESPM은 Electrical Scanning Probe Microscopy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ESPM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면은요, 아마 1강에서 이 지금 프로그램을 총괄을 하고 계시는 팍 시스템즈의 조상준 박사님께서 SPM에 대한 AFM에 대한 기본 원리를 아마 좀 이야기를 해주셨을 텐데, 저도 아무래도 ESPM을 하려면은 또 이 앞에 부분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ESPM 소개를 하고, ESPM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응용 분야가 있는지를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측정값들이 우리들이 재현성과 신뢰성이 확보가 돼야 이게 나중에 산업용 측정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reproducibility, 재현성과 신뢰성, reliability 이걸 줄여가지고 RN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SPM의 메저먼트에 있어서 RNR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를 할 수가 있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에 대한 요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제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SPM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SPM은 스캐닝 프로브 마이크로스코피고요. 그 가운데 그 프로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이 탐침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 탐침이 어떤 탐침이냐? 프락시말 프로브입니다. 이 프락시말 프로브라고 하는 것은 탐침과 시료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작을 때 일어나는 특수한 현상들을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이미징을 하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들이 이 현미경의 발전을 3세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세대에 해당되는 현미경이 우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봐왔던 광학현미경이 되겠습니다. 광학현미경은 빛을 이용을 하는 거죠. 빛과 가시광선과 시료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용을 해서 우리들이 작은 미시의 세계를 보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세대의 현미경은 전자현미경입니다. 여기서 이제 옵티칼 대신에 일렉트론이 나왔는데요. 이때 이 현미경이 쓰는 프로브는 전자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시광선 대신에 전자빔을 시료와 상호작용을 했을 때 시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반응, 그 중에 하나가 시료에서 나오는 세컨더리 일렉트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징하는 기술을 우리들이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셈이 주로 이제 2차 전자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템의 경우에는 2차 전자 외에도 여러 종류의 회질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용을 해서 더 이 애토믹 스케일의 이미징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3세대의 현미경은 우리들이 방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프락시말 프로브를 이용한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제가 여러 가지 특수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프락시말 프로브는 시료에 굉장히 가깝게 접근한 그런 탐침이 되겠습니다. 프락시말이라는 영어 단어가 인접한, 근접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떠한 특수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어떤 팁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탈 팁을 쓰게 되면은 금속 바늘과 같은 팁을 쓰게 되면은 여기에서 전압을 걸어줬을 때 팁과 시료 사이에 인가 전압을 했을 때 여기서 터널링 현상이라고 하는 터널링 커런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발생을 하죠. 이건 양자역학적인 현상인데요. 이와 같은 양자역학적인 현상에서 유도가 되는 터널링 커런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시료의 표면을 나노스케일로 이미징하는 기술을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겠습니다. STM은 1982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그 개발이 이 원자의 구조까지 볼 수 있는 아마 제일 정밀한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로에 의해 가지고 이걸 개발한 지 4년 만에 1986년도에 STM을 개발하신 분들이 노벨상을 받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것을 메탈 팁 대신에 캔틸레버라고 하는 이 프락시말 프로브를 쓰게 되면은 우리들이 또 여기에서 원자 간의 힘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애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피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 간의 상호작용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STM에서는 터널링 커런트, 그 다음에 애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피에서는 원자 간의 힘, 이러한 에서 나오는 시료로부터 나오는 피드백들을 전류로 바꿔주는 이런 장치를 써서 OPAMP를 쓰고요. OPAMP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호 처리를 하고 이걸 다시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어줘서 이 안정된 시그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것이 이제 부착이 돼서 우리들이 이 나노스케일 또는 서브
애토믹 스케일까지 우리들이 상당히 용이하게 이미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엔솜 또는 스놈이라고 불리우는 또 현미경이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SPM에는 세 종류의 현미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탈 팁을 이용하면 STM, 캔틸레버를 이용해서 원자 간의 힘을 측정하는 것을 애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피, 원자 현미경.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1세대 현미경인 광학 현미경에서 사용이 되는 그러한 빛의 광원을 굉장히 가깝게 시료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00나노미터 미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이제 광학 현미경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아베의 법칙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와 같은 니어필드에서 구현이 되는 광학 현미경은 레졸루션이 옵티컬 프로브의 다이어미터에 가까운 그러한 우리들이 레졸루션으로 우리들이 광학 현미경의 기술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AFM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이 AFM의 프린서플은 다시 말해서 틱과 샘플 사이의 거리에 따라 가지고 이 원자 간의 힘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걸 우리들이 보통 반델바르스 인터랙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또 표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는 칸텍 모드고요. 왼쪽 그래프의 왼쪽 부분은, 그 다음에 그래프의 오른쪽 부분은 난칸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캔틸레버가 오른쪽 파트는 붙어 있지 않는 케이스고요. 왼쪽 파트는 팁이 시료에 부착이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점을 우리들이 태핑 모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부분을 우리들이 활용을 해서 이미징하는 기술을 우리들이 AF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팁하고 시료 사이의 거리를 얼마만큼 잘 유지를 해주면서 이 원자 간의 힘을 측정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겠고요. 아마 이 기술에 대한 것은 1강에서 자세히 다뤘으므로 간단히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와 같이 AFM을 갖다가라는 기술을 구현을 할 때 힘을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캔틸레버라고 하는 프로브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측정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캔틸레버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삼각형 왼쪽의 그림은 삼각형 모양의 캔틸레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그림은 그냥 단일 이 막대기 모양으로 있는 그러한 싱글 바 형태의 캔틸레버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캔틸레버는 주로 우리들이 칸텍 모드로 측정을 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캔틸레버는 우리들이 보통 태핑 모드나 난칸텍 모드로 할 때 우리들이 오른쪽 팁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와 같은 팁 기술을 구현을 할 때 이 전체 팁에 대한 스프링 컨스턴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스프링 컨스턴트가 결정이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고유 진동수를 우리들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 진동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태핑 모드를 쓰든지 난칸텍 모드를 쓰든지 우리들이 여기에 고유 진동수로 팁을 떨어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팁하고 시료 사이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굉장히 강한 캐필러리 포스가 작용을 하게 되고요. 공기 중에 있는 수분들이 이 강한 캐필러리 포스 때문에 이 팁 주변으로 이 물 분자들이 포집이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팁하고 샘플 사이에 난칸텍이든지 칸텍 모드로 태핑 모드로 찍게 되면은 이 사이에 이제 약간의 극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 사이에 물 분자가 끼어들게 되면은 우리들이 정확하게 팁하고 시료 사이에 애토믹 포스를 측정하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물 기둥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여기에 탐침의 고유 진동수로 우리가 이제 이 AC 시그널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조넌스 프리퀀시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캔틸레버의 가장 끝 부분을 우리들이 에이펙스라고 부르는데, 이 에이펙스 부분 근방에
팁 레디어스가 또 이 분해능을 결정을 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아마 저기 1강에서 이게 나왔을 텐데요. 제가 다시 이걸 굳이 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설명을 할 ESPM이 바로 이 캔틸레버를 이용하는 기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SPM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ESPM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캔틸레버를 우리들이 어떤 캔틸레버를 사용하냐면은 전기 전도도가 있는 그러한 캔틸레버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팁하고 시료 사이에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은 팁하고 시료 사이에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여러 종류의 전기적인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팁하고 시료 사이에는 공기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유전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유전체가 존재를 하게 되면 거기에 AC 볼테이지를 걸어주게 되면은 전위차를 걸어주게 되면은 거기에서 캐패시턴스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용량이 역시 또 시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리를 굉장히 가깝게 유지를 하게 되면 거기서 터널링 커런트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역시 또 팁을 갖다가 컨덕팅으로 팁으로 바꿔주게 되면 우리들이 AFM 모드로 운용을 하면서 여기에서 터널링 커런트를 측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STM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캔틸레버를 사용을 해서 그냥 우리들이 이 원자간의 힘만 측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나노스케일의 모폴로지를 볼 수 있는 AFM의 기능을 갖다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우리들이 컨덕팅 팁을 쓰게 된다면은 그리고 팁하고 시료 사이에 일정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시료의 정기적인 특성을 갖다가 우리들이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들이 총괄하여서 ESPM이라고 하고요. 이 ESPM은 현재 일렉트리컬 스캐닝 프로브 마이크로스코피로 ISO에서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컨덕팅 캔틸레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서 제가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삼각형 스타일의 캔틸레버와 그 다음에 싱글 바 형태, 단일 막대기 형태의 이와 같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캔틸레버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스프링 컨스턴트가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결정이 되고 아울러 이미지의 분해능은 팀 레디어스가 결정을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컨덕팅 캔틸레버로 바꾸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컨덕팅 캔틸레버 위에다가 금속, 주로 전도성을 좋은 금속을 우리들이 코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코티드 레이어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우리들이 어떠한 이 정기적인 특성을 잴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티드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한 또 인자가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을 통해서 이제 아주 대표적인 컨덕팅 캔틸레버의 어떤 예시를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은 이 테두리가 골드 색깔, 금색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에이펙스 이 부분도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골드로 코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팁하고 시료 사이에 측정이 되는 정기적인 상호작용을 주로 전류를 통해 가지고 이 팁을 통해서 이제 외부로 뽑아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캔틸레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제 금속으로 코팅을 했을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미징을 하게 되면은 그 금속층이 파열이 되거나 좋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들이 이제 임플란테이션 같은 걸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주로 캔틸레버는 실리콘 웨이퍼의 램스 기술을 적용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에이펙스 있는 부분에 우리들이
그 도핑 물질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들 임의대로 임플란테이션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약간 다크 회색, 아주 좀 진한 회색 부분은 헤빌리 보론 도프트 컨덕팅 레이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밝은 회색 부분은 라이틀리 보론 도프트 피에조 레지스터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부분의 그 캔틸레버 부분을 우리들이 도핑 컨센트레이션을 조절을 해서 컨덕티비티를 조절할 수 있는 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ESPM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일렉트릭 한 그러한 그 측정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캔틸레버를 자석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매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자기적인 특성을 갖다가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들이 매그네틱 포스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또 이것도 역시 결국은 일종의 컨덕팅한 현상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총괄적으로 우리들이 이 MFM도 ESPM의 영역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캔틸레버 종류,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시그널을 팁하고 캔틸레버 사이에 걸어주느냐 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이 ESPM의 그 형태와 그 다음에 응용 분야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를 예시를 들어주기 전에 제가 여기다가 0점 리프트 모드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걸 구현을 하느냐 하면 공통적인 요소가 대부분이 리프트 모드라는 걸 씁니다. 여러분들 리프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는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을 씁니다. 같은 자리를 두 번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캔을 할 때는요, 바로 이 위에 있는 그림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를 스캔을 할 때는 통상적인 AFM에서 토폴로지를 구하는 스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스캔이 끝나게 되면은 제일 끝점에서 다시 한번 이걸 갖다가 팁을 갖다가 그러니까 정해진 거리대로 이렇게 올립니다. 살짝 올려서 그 정확하게 그 루트를 따라가는데요. 첫 번째 결과에 의해서 얻어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정기적인 특성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줘 가지고요, 여기에서 이 시료가 어떤 전하적인 분포가 있으면은 전하적인 분포가 있는 부분하고 그 없는 부분하고 정기적인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들이 어떤 컨트레스트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다음번에 제가 이제 첫 번째 이그젬플로 소개를 해드릴 일렉트로스태틱 포스 마이크로스코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SPM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확한 AFM 모폴로지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리프트 모드를 해서 두 번째로 측정하는 정기적인 측정이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료는 전북대학교 그 나노구분자 공학과에 계시는 나창훈 교수님 쪽에서 저한테 이제 그 이전에 분석을 의뢰한 시료가 되겠는데요. 이 시료는 그 절연체인 폴리머를 매트릭스로 해서 여기에 전도성이 있는 그 탄소 소재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 소재를 우리들이 구별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대략 한 1V 정도를 걸어 가지고 이제 이 시료를 찍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1V라고 적혀 있는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몇 가지 알갱이들이 보이잖아요. 알갱이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 카본이냐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주로 카본 소재들이 그 전도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팁하고 시료 사이에 이제 전압을, 그러니까 더 높여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이제 이 인슐레이터인 그 고분자와 그 다음에 전도성이 있는 카본 부분에 있어서의 팁하고 시료 사이에 느껴지는 정기적인 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크기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3V로 걸었더니 우리들이 그
카본 입자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밝아진다는 뜻은 우리들이 여기서 더 큰 일렉트로스태틱 포스가 일어났다. 왜냐면은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가 증가했기 때문에 딱 거기에 비례해서 일렉트로스태틱 포스도 증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다시 5V로 했더니 그 3V로 전위차를 걸어줬을 때 밝게 빛나던 부분이 더 밝게 빛나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그러니까 이제 복합 소재 같은 걸 연구를 할 때 정기적인 특성이 다른 두 개의 그러니까 소재가 함유되어 있을 때 우리들이 그 도메인들을 관찰을 할 때 이와 같이 그 ESPM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명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그러니까 ESPM의 그 일종인 KPFM입니다. 이 KPFM은 켈빈 프로브 폴스 마이크로스코피의 약자인데요. 통상적으로는 SKPM이라고도 불립니다. 작년까지 세계에서 1위 마켓을 쉐어했던 브루커의 AFM이 SKPM이란 용어를 쓰니까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SKPM이란 말을 그러니까 이제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요. 실제로는 ISO 쪽에서 이 KPFM을 표준 용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강의에서는 이것을 SKPM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켈빈 프로브 폴스 마이크로스코피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켈빈 프로브 폴스 마이크로스코피도 접촉식으로 하느냐 비접촉식으로 하느냐 또는 여기에 DC 볼테지를 걸어주느냐 AC 볼테지를 걸어주냐에 따라서요 상당히 다양한 이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내용은 여기에 난칸택으로 해서 AC 볼테지를 걸어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료 내에 다양한 이 서피스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박혀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베이스는 폴리머입니다. 그러니까 폴리머 매트릭스에 다양한 소재들이 엠베디드 되어 있을 때 우리들이 그것을 과연 그러니까 이 포텐셜 차이를 이용을 해서 구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비록 예를 들면 전도성 있는 물질과 비전도성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많이 해당이 될 테니까 굉장히 많은 응용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들이 이제 팁하고 시료 사이에 이 V는 이제 이와 같은 우리들이 그러니까 AC 볼테지를 걸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팁하고 시료 사이에 느껴지는 힘은 크게 세 가지 텀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텀은 우리들이 이걸 이용을 하게 되면은 스캐닝 캐퍼시턴스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들이 캐퍼시턴스 밸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표면에 있는 전하의 총량을 갖다 우리들이 측정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 텀을 쓰게 되면은 우리들이 이제 주시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सब스트레이트에 걸려져 있는 이 서피스 포텐셜이 외부에서 걸어주는 DC 볼테지를 조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 항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이 표면에 서피스 포텐셜을 재는 건데 이게 이제 바로 켈빈 프로브 폴스 마이크로스코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방법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보통 토폴로지로 얻어지는 데이터와 서피스 포텐셜로 얻어지는 데이터가 굉장히 상이하게 얻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측정하는 데 사용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한 예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15년 전쯤 실시한 예인데 그 당시에 이 디스플레이 업계 쪽에서 이 트랜스페런트 컨덕팅 필름을 만드는데 굉장히 주력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화두는 어떻게 하면 디스플레이를 플렉서블하게 만들 것이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LCD에서 쓰는 ITO 글래스를 쓰게 되면은 우리들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가장 큰 테크니컬 힌드런스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재들을 지금 이제 테스트를 했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버 나노 와이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보통 토포그래피로 찍게 되면은 이 실버 나노 와이어들의 직경에
대한 인포메이션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서피스 포텐셜을 갖다가 우리들이 찍게 되면은 이 실버 나노와이어의 직경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그런 서피스 포텐셜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연구가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금속 소재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금속 실버 나노 와이어라든지 다른 종류의 금속 나노 와이어들을 우리들이 응용을 할 때 거기에 그 펄미 에너지 레벨과 이 서피스 포텐셜이 연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진행할 때 상당히 좋은 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 예시는 이건 이제 성균관대학교의 유원종 교수님 연구실에서 얻은 굉장히 좋은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성균관대학교의 그 유원종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이것을 이제 도핑을 해가지고요. 그 도펀트의 컨센츄레이션에 따라서 서피스 포텐셜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을 그런 데이터를 측정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N타입에서 P타입으로 넘어가면서 이 컨트라스트가 달라지고 또 역시 컨센츄레이션의 농도와 정확하게 이 그 KPFM에서 얻어지는 컨트라스트가 정확하게 커멘슈레이트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 여러 분야에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세미컨덕터 쪽에서 이 디바이스의 특성을 연구할 때라든지 또는 이 복합 소재에서 계면간의 특성을 연구할 때 아마 이제 이러한 KPFM이 상당히 많이 쓰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자료는 컨덕팅 AFM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우리들이 이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 바이 이미지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건데, 앞에 컨덕팅 AFM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ESPM을 하게 되면은 AFM의 구동 원리에 의해서 틱과 시료 사이의 거리를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때 우리들이 그 볼테지를 걸어주게 되면은요, 그 포인트와 포인트 간에 우리들이 그 커런트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아주 재미있게 이제 2016년도에 발표된 연구 논문인데요. 아주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쪽 연구실에서 하이브리드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솔라셀을 만들었는데요. 우리들이 보통 솔라셀의 에피션시를 측정을 할 때 필 팩터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필 팩터는 뭐냐면요, 가장 높게 얻어낼 수 있는 파워입니다. 이 솔라셀의 파워를 갖다 우리들, 파워는 뭐냐면은 볼테지의 커런트를 곱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들이 파워라고 하잖아요. P의 정의는 P는 V 곱하기 I입니다. 그런데 V 값을 우리들이 맥시멈으로 구할 때에는 우리가 오픈 서킷이 되었을 때 볼테지가 가장 크게 나오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극과 극이 커런트가 흐르면서 볼테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런트 값이 가장 맥시멈으로 일어날 때는 오픈 서킷이 아니라 숏 서킷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 컨덕팅 AFM을 가지고 오픈 서킷 볼테지를 측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숏 서킷 커런트를 갖다가 측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걸 곱하게 되면은 필 팩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필 팩터 값으로 또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 네 번째 그림을 얻어낸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이것들이 서로 이제 섞여져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더 효율이 더 높은 솔라셀의 어떤 장션을 프로퍼티를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논문을 보고 이제 오게닉 포토볼타익스를 또 솔라셀 연구를 했었을 때 이 벌크 헤테로 장션을 이걸 갖다가 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 시료의 러프니스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는데, 향후에 이쪽 분야에 대한 연구도 우리들이 컨덕팅 AFM을 사용을 하면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이 ESPM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그 지금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지금 이 선폭이 3나노까지 지금 우리들이 접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AFM이 아니면은 측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국내 업체인 팍시스템즈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초로 인라인 인스펙션 장비로 그 이 산업용 AFM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호황이 되고 드디어 이제 그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그 팍시스템즈가 세계 AFM 산업에서 그 가장 잘하는 그 1등 기업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아마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팍시스템즈로부터 이제 자료를 제공을 받아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데, 제일 첫 번째 그림은 보통 그 토포그래피 이미지입니다. 이거 봤을 때는 일정한 점들이 다 잘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불량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라인 바이 라인 내에 있어서의 그 커런트,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포인트 바이 포인트가 아니고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해가지고요. 그때 이제 그 이 포인트별로 어떠한 커런트가 흐르느냐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런 보시게 되면은 지금 두 번째 그림은 굉장히 그 좋은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선을 갖다가 빨간 선이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빨간 선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일정한 컨트리스트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커런트 데이터로 바꿨을 때 오른쪽 것은 불량한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데에다가 이제 선을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같은 비슷한 부위에다가 선을 그려서 측정을 해보니까 세 번째 점은 컨트리스트가 다르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커런트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 그러니까 접촉이 잘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불량이 났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인라인에서 우리가 인스펙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ESPM 분야는 향후에 그 반도체에서 이런 이 릴라이빌리티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장비가 될 거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예시는 MFM입니다. MFM은 Magnetic Force Microscopy의 약자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컨덕팅 캔틸레버를 설명을 드릴 때 여기에서는 그 컨덕팅한 그 캔틸레버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적인 자석을 붙입니다. 그래서 자석을 써가지고 우리들이 매그네틱 도메인을 갖다가 읽어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것은 하드디스크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그림의 첫 번째 사진은 그냥 통상적인 토폴로지 이미지인데 이때는 어떤 특정한 걸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걸 마그네틱 도메인으로 볼 수 있는 MFM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일정한 패턴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들이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아주 국소적인 자기적인 프로퍼티를 측정하는데 이 MFM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MFM의 팁을 만들 때에는 강자성체인 니클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니클이나 크롬이나 이런 걸로 코팅한 팁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이 코팅한 레이어 두께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 MFM 팁에 이 스핀의 배열을 갖다 일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강한 자석에다가 이 캔틸레버를 갖다 가깝게 한 다음에 이걸 최대한으로 일률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배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측정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스캐닝 캐퍼시턴스 마이크로스코피 또는 우리들이 이제 이번에 이 컨택 모드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요, 팁이 살짝 시루를 눌러주면서 우리들이 접촉하는 면적을 좀 크게 하면서 우리들이 이 저항값이나 또는 커런트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캐닝 스프레딩 마이크로스코피. 그 다음에 이 다음 것도 상당히 흥미있는 건데요. 우리들이 만약 이것을 이 전류의 세기를 온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또 캔틸레버를 쓰게 되면은 스캐닝 서멀 마이크로스코피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있어서 이 20분이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이걸 다 소개를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어떠한 ESPM에 속하는 그런 기술들을 제가 이야기들 해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이제 SCM이나 SSRM이나 STHM이나 이 외에도 여러 종류의 ESPM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캔틸레버를 모디파이를 하시고 또 거기에 어떤 시그널을 걸어줄 것인가 또는 칸택을 쓸 것이냐 난칸택을 쓸 것이냐를 결정을 하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연구하시면서 새로운 종류의 ESPM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KPFM 같은 경우에는 1991년에 이게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재현성이 없는 기술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게 재현성이 없느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캔틸레버의 워크 펑션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워크 펑션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고유성이 아니고 비고유성이에요. 그러니까 인트린직 프로퍼티가 아니고 그때마다 캔틸레버마다 워크 펑션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은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요. 2004년부터 우리가 이 스캐닝 프로브 마이크로스코피를 국제 표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것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2004년이었고요. 제가 13년 동안 국제의장으로 있다가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인 팍시스템즈의 기술 개발과도 관련이 있고 또 표준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 조삼준 박사님께서 두 번째 국제의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크레터리로는 포항공대에 계시는 신무 교수님께서 현재 세크레터리를 맡고 계시고요. 이 아래에 5개의 워킹 그룹과 스타디 그룹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그런 표준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벌써 이 일을 한 지 거의 20년이 됐기 때문에 꽤 많은 표준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현재 저는 여기에서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던 ESPM이 ISO TC 201 SC9의 워킹그룹 6입니다. 이쪽에 컨비너를 맡아서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몇 개의 중요한 그런 표준들을 발췌를 했는데요. 이 ISO 279 하나하나가 이것은 지금 현재 성균관대학에 계시는 김정용 교수님이 SPM 분야에서 첫 번째로 만든 국제 표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엔솜의 이 수평 해상도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PM 분야에서는 제가 표준과학연구원의 김다련 박사님하고 같이 해서 이걸 2015년에 이걸 발간을 했습니다. ISO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걸 5년마다 한 번씩 이걸 갖다가 리바이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리바이스 단계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캔틸레버의 스프링 컨스탄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소재의 특성을 갖다가 또 볼 수 있는 기계적인 특성을 볼 수 있는 이 폴스 스펙트로스코피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영국에서 지금 끝낸 표준인데요. 영국 MPL에 있는 찰스 클리포드 박사가 끝낸 표준인데 이것은 이 캔틸레버의 스프링 컨스탄트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표준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총 한 15편 정도 되는 그런 국제 표준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서머리 부분인데요. 우리들이 왜 ESPM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항상 이 현미경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호기심은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이 어떠한 물성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 소재의 정체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스펙트로스코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주로 마이크로스코피는 굉장히 로컬 인포메이션을 얻어내고요. 요즘에 이제 스펙트로스코피도 굉장히 나노스케일로 돼가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스펙트로스코피로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들은 대부분이 마크로스코피가 한 에버리지 밸류들을 얻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앞서서 보여드린 다양한 예시들,
그리고 현재도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이 그 물성의 성분까지도 알아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ESPM은 마이크로스코피하고 스펙트로스코피를 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우리들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석 기술과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ESPM의 역할이다. 그래서 제가 파인만 교수님의 그 말을 좀 약간 그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영어로 써놨습니다. There is a plenty of room in future ESPM. 이게 제 그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강의가 제 1강부터 4강까지 연계가 되는 그러한 굉장히 그 여러분들에게 또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